11월 3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반장 없이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김현숙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많이 전했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소나기처럼 미사일을 퍼부은 데 이어서 오늘은 아침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감행했죠.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뉴스픽에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류 실장, 이태원 참사 얘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이 하나둘씩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좀 분석해 보면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112 신고를 묵살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소식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보고 체계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은 참사 2시간 뒤에 첫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였던 시간입니다.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는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찰의 지도부가 조직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장관, 경찰 지도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자, 지금 이제 일선 경찰에서는 왜 책임을 우리한테 다 돌리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 소식 좀 이후에 전할 건데요. 이 경찰 수사가 아랫선만 파헤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높습니다. 10만 인파를 어떻게 파출소에서 다 관리를 하느냐, 인력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후 수사 과정에서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와 별개로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셀프 수사,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셀프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으면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고요. 오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있고요. 저희가 짚어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한 소식은 상황실과 정치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북한 도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연이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 떨어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죠. 오늘은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는데 다만 여야의 시각차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7차 핵실험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원픽으로 진행합니다. 급발진하고 있는 북한 도발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오전 7시 40분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1발, 그리고 8시 39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입니다. ICBM 발사 소식에 일본 세계현에는 순시 경보 시스템 J 얼러트 발령됐습니다. 韓国軍によりますと北朝鮮が先ほど日本海へ向け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ということです。日本は宮城県と山形県と新潟県に J アラートが出ています。近くの建物また地下に避難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네, 우리 군 분석 결과 이번 ICBM 1920km까지 솟구쳐서 약 760km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미사일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위한 전투 경보가 울렸습니다. 네, 이 미사일 3단 중 2단까지만 분리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발사 실패입니다. 일본에서도 여기에 따라 J-얼러트 다시 취소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 직접 강한 어조로 규탄했고요. 일본 당국은 북한에도 직접 항의했습니다.
連日続く弾道ミサイルの発射、これは暴挙であり、決して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もあり、我が国として北朝鮮に対し、北京の大使館ルートを通じて厳重に抗議、強く非難いたしました。 네, 우리 대통령실도 이틀 연속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요. 아침 일찍 이태원 참사 조문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도 중간에 참석해서 대응 방안 지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특히 연이틀 도발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극심한 경제난,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도외시한 채 도발에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 하루 북한이 쏜 미사일 최대 1,000억 원어치로 추정된다는 데 따른 겁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 지시했는데요. 여기에서 한미 연합훈련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비질런트 스톰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군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부위원장을 내세워 심야 담화를 냈죠. 하필이면 왜 심야 담화인가 했더니 미국의 낮 시간대에 맞춘 거란 분석 나옵니다. 담화 내용 역시 미국을 직접 겨냥합니다.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어제는 분단 뒤 처음으로 NLL에 넘긴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고요. 맞대응한 우리에게 다시 포 100여 발과 지대공 미사일 등을 다시 쏜 북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발을 마친 지 14시간 반 만에 이번에는 미국 본토 겨냥한 ICBM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을 규탄하면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 멈추고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걸 촉구한다. 이렇게 NSC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비질런트 스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We, of course, condemn these missile launches and the DPRK's reckless decision to fire a missile below the de facto maritime boundary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se launches did not pose an immediate threat to the homeland, to our homeland, or to U.S. personnel. 그런데 어제 NLL을 넘긴 미사일 강원도 속초와 울릉도 인근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했죠. 낙탄 지점, 평소 홍게잡이가 많이 이뤄지는 어장이어서 하마터면 우리 어선이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거기에 울릉도 주민들 대부분은 제때 대피도 못했었죠. 3분가량 울린 사이렌 소리는 울릉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 모두 이유를 몰랐습니다. 진짜 이건 처음 듣는 사이렌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지도 못했고 지진의 일인가 이런 걱정도. 울릉군이 실제 비상 상황임을 약 30분 뒤에 알렸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는데요. 오늘 울릉 군수가 직접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정부에 촉구하면서요. 이러한 일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알림이 한 25분 정도 국민들에게 늦게 알려졌었고 최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영문도 모르는 사태가 잠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후에는 잘 대응을 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야도 국민안전 대응훈련 위기관리 시스템 재점검에서 개선해달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주문했는데요. 그 와중에 아찔한 소식 추가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어제 천궁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정상 사격에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실제 상황이 아닌 공군 유도탄 사격 대회에서 그랬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둘 다 레이더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체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중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부탄을 규탄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연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때마침 오늘 관련 특위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특위는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폐륜적 행위입니다. 세계 시민과 한민족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김정은에게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야당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북한의 핵공격 법제화에 대한 규탄 결의안, 민주당에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게임 체인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국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강조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진석 위원장 이렇게 의견 밝힙니다.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갈래의 국가의 수호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한일 양국의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논의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주장하는 건 전술핵이 아니라 확장 억제 강화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달 중순 꺼내들었다가 논란이 된 핵 무장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 억제 강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NSC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에서 현지 시간 3일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를 갔는데요. 여기서 이 내용도 집중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북한은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겠죠. 이미 ICBM까지 끌어올린 도발 수위, 이제는 7차 핵실험만 남았다는 관측 나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미 북한이 준비는 마쳤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계속적인 도발이 있는 이 과정 등을 다 종합할 때 미국의 11월 중과 선거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면 국정원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중간선거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라면 7차 핵실험 정말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오늘 실패한 북한의 ICBM 발사 그리고 러시아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뒷배가 든든하니까 갖고 있는 작은 주먹이라고 또 써보고 싶은 것이죠. 이런 충동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서북해역이 위험해졌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실은 동해 쪽도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또 러시아가 최근에 동해 쪽으로 남하해서 일본을 직접 위협하고 있고 이런 사정들이 겹치다 보면은 그 지정하게 분쟁의 열점이 동해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전문가와 함께 북한 도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설명한 대로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많이 전했는데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금 상당히 높죠.
남은 건 핵실험뿐이라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노림수가 뭔지 또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모시고 조금 더 현재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북한의 도발, 그야말로 미사일을 뭐 퍼부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고, 바로 오늘 이제 ICBM을 이제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이어갔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도발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김정대 의원의 이 표현에 있어가지고 아마 그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이다. 네. 엄중한 상이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 의도라 할까요? 물론 직접적인 배경은 네. 그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 전략 무기를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이것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이 정치 외교적인 측면 같은 한 세 가지 정도 북한의 의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 법제화했죠. 네. 이것이 빈말이 아니다. 과시하는 측면이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자는 한미가 아니라 북한 자신이다. 막 이런 측면이 있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 네. 이번 그 미국의 중간 선거를 계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대미 압박용의 의도도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가지로 현재 북한의 도발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북한이 발사한 ICBM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군 당국이 화성 17형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행에 실패했지만 그 ICBM 오늘 화성 17형 발사를 두고 실패했으니까 아직 기술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3월에 발사했을 때보다는 기술이 많이 진전했다 이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달려있냐에 따라 가지고 실패냐 성공이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례로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는 주로 그 추진체 일단 그 추진체에 대한 시험이었다. 네. 이번에는 그 1단에서 2단으로 단분리하는 시험 이것에 초점을 만들었다면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ICBM이라는 전체적인 비행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싸거리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또는 고도라든지 막 이런 측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수준에 미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시험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실패나 성공이나 분석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동안의 이제 패턴을 봤을 때 북한이 어쨌든 뭐 그 외부적으로는 이제 ICBM 발사가 실패했다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곧바로 ICBM 그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은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른 형태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과거 계엄적 사례비에서 봤을 때 만약에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고 또 네.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미사일 강국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네. 화성 15형 또는 17형 이것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북한 미사일 도발의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시면서 세 번째가 이제 대미 압박용이다 이렇게 좀 보셨잖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와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인 그런 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달라진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좀 뭐 이 대범해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그 이 한미 군사 훈련에서 북한은 곧장 그 시기에 맞대응을 자제해왔죠. 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북한이 오히려 이런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도 맞대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첨단 무기에 있어 가지고 핵무력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반증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도 이렇게 대범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결국은 북한이 마이웨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제 우리 군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공대지 미사일로 또 맞대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한미 공중연합훈련 이제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훈련 기간 연장은 어느 정도의 맞대응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최근의 상황을 좀 복귀해 보자면은 그 일전에도 이 미국의 전략 그 자산인 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와 가지고 네. 대잠 훈련을 펼치고 다시 또 해양을 해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거기에 대한 맞대응 강대강 이 테스트를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이 비질 소통과 같은 이런 한미남 공주 훈련을 다시 연장하더라도 북한이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또 강대강 맞대응의 이런 군사적인 이런 도발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이제 우리 훈련 연장 조치에 대해서 또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맞대응을 이제 하게 된다면 사실 주거니 받거니 지금 이제 수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맞대응 카드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우리도 이 맞대응 차원에서 뭐 현무라든지 이러한 아주 가공만한 이런 위력을 가진 이런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실험이 또 북한은 강대강으로 맞대응만 해서 이건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또 물론 다른 측면에 보면은 꼭 군사적인 맞대응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그러한 부분도 네. 지금까지 다 써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네. 그렇게 효과는 없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정부의 고심도 좀 깊을 걸로 일단 보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논의하고 있겠죠. 아까 이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국정원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좀 설명도 있었는데,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 북한은 이 ICBM과 핵실험을 한 세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북한이 화성 17형 ICBM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다음은 이제 이 7차 핵실험인데, 네. 7차 핵실험의 이런 실시 여부 또는 실시 시기, 이런 것은 미국의 반응에 달려 있다. 미국이 또 강대강이 나온다든지 네. 또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또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반발, 네. 이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시기를 좀 더 조정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할 것이 보이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네.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 강하게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은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도 시기를 조정하는 이러한 또 고민의 사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 중간 선거가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또 미국 상황을 또 예의주시하면서 도발 수위를 정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중 갈등,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 문제 때문에 유엔에서의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사실 좀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까 이제 군사적 말고 이제 정치 외교적인 해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유엔에서 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또는 정치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좀 어려워진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했을 때, 네.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 하나, 또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거, 또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거, 네. 이런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 이 한미 이 고강도의 한미연합을 통해서 억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경제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중국의 동참이 있어야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아마 이것을 북한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네. 중국과 러시아 동참하기에 별 효과 없다. 네. 그렇다면 아마 미국 중심, 네. 한미일 중심의
독자적인 제재를 하겠지만 이 제재 또한 그렇게 품목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보다도 좀 더 물밑으로 통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보일 때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오늘 미국이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또 미러 간에 뭐 정보 전쟁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전에 미국에서 이런 그 이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 북한의 그런 이런 그 이 뭡니까 국방성 이 부국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진실 게임을 갈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모시고 북한 도발의 의미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예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순이었는데요. 112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는 아예 전파되지 않는 체계라는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쏟아지는 112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인정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일선 파출소에선 꼬리 자르기란 불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관절,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관련 앵커 브리핑을 다시 꺼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56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국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쏟아졌지만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거의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대형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다. 같은 신고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신고 장소는 대부분이 참사 장소인 이 해밀턴 호텔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건 중에서 경찰이 직접 출동해서 조치를 취한 건 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이 쏟아졌던 112 신고들 위로는 어떻게 전파가 됐을까요? 현재 체계에서는 경찰의 112 신고 행안부 상황실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상 신고와 119 소방 신고는 행안부로 가지만요. 육상의 112 신고는 아무리 많아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행안부는 앞으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찰의 보고 체계의 문제 이뿐만이 아니었죠. 단적으로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12 신고가 아니라 119 신고가 소방청을 통해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먼저 통보가 됐고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건 최초 신고 46분 뒤인 11시 1분이었다고 합니다. 10월 29일 밤 10시 15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38분 뒤인 밤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합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은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께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각도 대통령보다 더 늦었죠. 11시 20분에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시 36분 용산경찰서장에게 보고를 받았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시각 최초 시간 1시간 59분 뒤인 윤 대통령 인지 시점보다는 1시간 13분 늦은 30일 0시 14분이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던 시점이죠. 통상 보고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데
이번에 보고받은 시점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늦은 경찰 보고의 파장일까요? 참사 초기의 골든타임 4분을 놓친 건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 교통 통제가 안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 나온 바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도 거기를 진입해서 뚫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체가 더 됐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차량들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전화도 있었고, 어느 정도 교통이 확보가 됐다 보니 큰 도로에 사람들이 다 누워져 있는 거죠. 밤이기는 했지만요.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보고 자체가 늦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4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19 신고는 오전 8시 52분에 있었습니다.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죠.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 신고 33분 뒤인 9시 25분인데요.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신고 1시간 5분 뒤에 보고받은 것보다 오히려 30여 분 빨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6분 뒤에 청와대에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8시 58분에 신고를 받았던 해경 38분 뒤인 청와대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은 이번 참사, 경찰청이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사고를 보고한 건 이미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지 1시간 4분 후인 30일 0시 5분이었는데요. 보고 체계로만 보면 오히려 이 세월호 때보다 더 뒤죽박죽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의 역할은 또 국가의 기능은 정지돼 있었다. 또는 망가져 있었다. 보고도 1시간 넘게 사고가 다 나고 인명사고 나고 지금 엄청난 사상자가 난 이후에 지금 보고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고받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경찰은 읍참 마속의 각오로 본인들의 대응까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을 했죠. 경찰 특수수사본부는 서울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112 신고 관련 초기 대응을 모두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참사 신고 5분 뒤에 10시 20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1시간 넘게 지난 11시 34분에 서울청장에게 윗선에 이제 보고를 했죠. 현장 대응 미흡, 보고 지연으로 대기 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도 추가로 대기 발령이 됐는데요.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실이 아니라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1시간 24분이 지난 뒤에야 상황실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바로 이 발언이요. 현장 경찰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책임을 왜 아래로 미루고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특히 관할인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언론에 이 이태원 파출소를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156명이 사망한 이 대형 참사의 책임을 지역 경찰에게만 묻는 게 온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도 112 신고 처리하기 바쁜 사람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능력의 120%, 130%, 150%까지 늘 쓰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던 그런 자부심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저희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거는 좀 저는 경찰 생활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이 듭니다. 네, 당시 출동을 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 출동을 이미 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출동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파출소 차원에서는 휴일과 비번인 인력들까지 총동원해서 대응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파출소장을 비롯해서 총 가용 경력 60명인데 그중 30명이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파 속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 혼자 외쳤던 경찰의 영상 화제가 된 바 있죠. 깔린 사람들을 빼내기가 어려우니 골목 뒤쪽으로 올라가서 인파를 해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김백겸 경사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저희 이태원 파출소뿐만 아니라 용산경찰서 전 직원들이 나서서 땀을 흘렸고요. 누가 하나 빠짐없이 노력해서 구조의 활동을 펼쳤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유족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문제는 왜 미리 대응하지 못했는가, 왜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사 2, 3일 전에 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문건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혼잡 상황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헬로윈 기간 112 신고 2배 이상 급증한다. 특히 오후 8시에서 새벽 3시에 전체 신고 건수의 76%가 집중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코로나로 주춤했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12 상황실장 등을 현장 배치를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대목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도 현장에서는 왜 대비하지 못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행인들이 차도를 점령해서 교통 정체나 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대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이죠. 차도를 통제해서 골목의 혼잡도를 낮추는 등 이런 군중 관리보다는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등 치안에 방점을 뒀던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동대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기동대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수월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월했고 작년에 그런 결과만 보더라도 기동대만 와서 인원을 갖다가 흐름을 좀 통제만 해줬어도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참사는 나지 않았을까. 네,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경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20명만 투입이 됐고 혼잡 관리보다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교통정리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당일 기동대는 주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관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는 이 기동대 지원 요청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진실 공방까지 벌이게 된 상황입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참사 대응에 주무부처죠. 윤 대통령의 첫 지시는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대처에 만전을 기하라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내용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밤 11시 21분 첫 지시를 내립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첫 지시가 있기 1분 전 11시 20분에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던 건 그보다 1시간 25분 늦은 30일 0시 45분이었는데요. 이 장관이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머물던 45분간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걸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중대본 브리핑,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맡고 있죠. 앞서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신설 브리핑을 이상민 장관이 직접 맡았던 것과는 대비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 장관이 대신에 이틀째 찾은 현장은 서울시청광장의 합동 분향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오른편에 서서 동행을 하면서 조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각에서 이 장관의 경질 혹은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터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의 조문 동행은 윤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사고 보고를 더 늦게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추모가 더 우선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고 뒷수습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에 일단 전념을 하고 사고 원인이나 뭐 무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당국의 대응 적절했는지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경찰 대응 책임은 아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이제 함께 조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같이 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이고 어제도 같이 갔죠. 네. 이틀째 동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문이 오늘로 이제 나흘째고 김건희 여사도 어제 조문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빈소를 조문했다고 이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오후 10대 고등학생의 빈소가 있는 서울 노원구의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사고를 막아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고요. 8살 남동생에겐 어른들이 누나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여자친구인 미국인 여성도 위로하며 안아줬다고 합니다. 또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현직 장병의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완쾌돼 건강하게 돌아오면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주민에서 짚어봤던 내용인데요. 경찰이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이죠. 진보단체 등의 동향을 담은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그 박마커가 이제 소개했던 내용인데 시민단체에서 오늘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박마커가 보도를 했는데 그 문제의 문건에는 시민단체, 언론계들의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민중행동이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들어서 이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문건에 언급이 됐던 시민단체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제 시민단체와 접촉하지도 않고 허위 프레임을 짰다 이렇게 강력 비판을 했고요. 사실상의 민간인 사찰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경질하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후인할 줄 아는 프레임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대통령이 책임져라. 정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데서부터 국민 담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누가 누구의 지시로 문제의 문건을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가 실제 이뤄졌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경찰의 이런 움직임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을 사찰해서 문제가 됐었죠. 이상민 장관이 출석했던 지난 국회 행안위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강하게 항의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유가족들과 시민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적대시하고 막 사찰도 하고 또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못하고 책임자 처벌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고 수습과 수사가 먼저라며 일단 선을 그었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파면도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 공방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숨을 못 쉬겠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또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올라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서로 그냥 부딪히는데 구호를 외치면서 못 올라오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벌써. 그 시간에도 벌써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고 공포감이 저는 너무 심했어요. 주최자가 없어 행정당국이 나설 수 없었다는 변명,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추모에서 추궁으로 판이 바뀐 겁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반에 부인하려고 했던 형사 책임, 또 민사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위 판이 바뀐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 면목이 없다는 말이 나왔죠. 왜 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6년 후에 또 되풀이되는가 하는 이런 자괴감에서부터 이 정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도 없고, 정말 무슨 이상 버틸 수 있는 참 무슨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일단 판단을 유보했는데요. 민주당이 156분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긴급 현안 질의가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검수완박법 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습니까?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겁니까?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합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입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논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시행령에서도 그 부분은 끝까지 넓혀지지 않았고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해석은 조금 다르죠. 지금 대통령령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대형 참사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사업을 꾸린다면 충분히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만 경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고 있다는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 민주당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정 비대위원장은 왜 이런 특위를 만들자 제안을 했었던 걸까요? 이태원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역시나 물음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부 주요 인사들의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는 경질 수준이 아니고 파면입니다.
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죄를 물어서 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역시나 수습과 애도가 먼저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경찰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진상 규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인책 범위나 책임의 범위가 논의될 텐데 조금 사실관계 파악이 되고 수사로서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수순 아니겠냐며 윤 청장의 경질은 기정사실화했는데요. 다만 장관급 이상에 대한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오늘도 합동분향소 조문에 이 장관을 대동했죠. 지난 1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문한 이후 이 장관만 어제에 이어 이틀째 윤 대통령과 동행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게 아니냐 해석도 나오는데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인 두 사람, 사적인 인연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이 장관과 윤 청장의 파면과 함께 한덕수 총리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죠. 외신 기자들과 만나 던진 이 농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책임 총리란 말이 무색하다.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했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거를 또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감정적 반응이 그런 반감으로 총리가 나온 것이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행정에 관해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농담을 할 생각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별로 애착이 없으신 것 같다. 공감 능력이 없는 농담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의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경찰도 스스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새빨간 거짓말도 버젓이 늘어났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난안전관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거하여 공권력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고 행사해야 마땅했습니다. 참사 원인이 제도 미비 때문인 것처럼 거짓 방패를 내세워 어떤 식으로건 숨으려는 이 정권의 모습이 참으로 파렴치하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죠.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사람이 총리라니 이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 질타했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엄중한 책임 윤 대통령에게도 향하고 있죠. 원래 대통령도 져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그렇다고 어떻게 퇴진까지 요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총리 이하 관계되는 장관 또는 경찰청장 책임을 일거에 져야 어느 정도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민주당에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과하시는 걸 주저하면 안 돼요. 진정 어린 사과,
정말 이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이런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라면 100번이면 어떻고 1000번이면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죠.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저 위임을 받았고 무한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60명에 가까운 참사가 났는데 참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통령실은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말을 했다 이렇게 가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고 수습 과정 자체가 사과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태원도 다녀오시고 정말 대통령께서는 사고 이후에 수습 과정이나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 자체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이고요. 아마 일정 시점이 되시면 국민들 앞에 서서 정중히 사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어떻게? 사실은 지금 말 한마디 뭐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국민들께 위로가 될까요? 조금 더 정리가 된다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쎄요, 사과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왜 3일 연속 조문을 했을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사과가 있었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네, 민주당이 오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고요. 앞서 국정조사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국민의힘도 국민 애도 기간을 기다릴 게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야권 일부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 민주당, 정의당 지도부는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론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있어 지난한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일단은 국정조사가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법 개정이 일단 우선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뭐 셀프 조사에 대한 또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도 공개를 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면서 검수 완박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는 못 받게 해놓고 수사할 때는 경찰밖에 없는데 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건 뭐냐라고 한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에서 경찰 수사보다 더 밝힐 수 있다는 거냐? 그럼 아예 국회 수사대를 만들라고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빼고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과 유가족이 요구한 건 진상규명이라면서 국민의힘도 정쟁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움직여야 한다면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이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거기 이제 뭐 윤핵관 실세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또 신임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 등이 이제 포진돼 있죠.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여당의 대응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입장문을 다 못 읽어봤는데 일단은 경찰의 문제, 일선 경찰의 문제, 또 용산구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용산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또 선을 긋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막 나온 내용이라서 다 읽어볼 시간은 없고요. 좀 정리해서 내일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이상민 윤익은 파면 윤 대통령 사과 요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가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참사를 직접 겪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고 윤 대통령도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마크맨이 아니라 뉴스체커가 된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도 주민은 줌픽4로 구성하라는 국장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갈 길이 먼 만큼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픽의 제목은 혹시 나도입니다. I was here. I luckily I leave earlier, but my friends they see everything, so I think I feel it's complicated, like relief, but guilt. I think my friends could have been hurt or killed. I have trouble sleeping. I think it will be difficult for a long time.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그 집단 트라우마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집단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서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발생하는 정신적인 외상을 말하는데요. 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후유증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도 이 상당수 국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던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양상입니다. 무엇보다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한데요. 시신들을 조금 구조를 해보려고 려진 친구와 함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이 자꾸 기억에 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지나가는 추모 글귀만 봐도 많이 그 현장의 상황이 떠오르고 일상생활을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하고 그냥 눈물이 그냥 계속 흐르고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과 경찰, 의료진은 다른 성격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는 이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가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또 그 심정지환자가 옮겨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무도 안 붙었어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좀 더 빨리 도착을 했고 친구가 좀 반갑고 그랬으면 최대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지 않나. 참사를 직접 겪지 않은 시민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이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어떻게 사람이 걷다가 죽을 수 있냐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한 시민들은 혹시 나도 그렇게 죽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홍대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누가 계단 위에서 밀어가지고 깔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하게 누리던 안전한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라는 공포인데요. 실제로 서울 일부 지하철 구간의 열차 혼잡도는 참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혼잡도가 가장 심한 지하철역은 1호선 구로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최근 3개월 집계를 기준으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40분 구로역에서 구일역 방면 열차 혼잡도는 252%에 달했습니다.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이 서울 지하철은 전동차 한 칸의 정원을 160명으로 잡습니다. 이 160명이 탔을 때 혼잡도가 100%인데요. 그렇다면 혼잡도가 252%면 이 전동차 한 칸에 403명이 탔다는 뜻이 되죠. 이 전동차 한 칸의 넓이는 약 60.84제곱미터. 여기에 403명이 탄 거면 1제곱미터당 6.6
6명꼴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1제곱미터당 5.6에서 6.6명이 밀집해 있었다고 하죠. 이 밀집도만 놓고 본다면 퇴근 시간대 가장 혼잡한 구간의 서울 지하철과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이 비슷한 셈입니다. 여기에 외신은 초연결망 사회가 트라우마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자, IT 강국이자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인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에 걸러지지 않은 참혹한 영상이 퍼지면서 이를 본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전했죠. 한마디로 이 초연결 사회의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찍었다면서 이제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우연하게 보게 되고 또 그 거리를 제가 항상 보던 거리다 보니까 잠이 너무 안 오고 막 잠을 계속 깨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도 잘 못 보고 이제 근데 틀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도 이제 다른 프로를 본다던가 약간 네 그렇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꾸리라고 지시했는데요. 이곳에선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목격자와 현장 대응 인력 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국민께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한 그 대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이 시작되죠. 최대 수용 인원과 행사 종료 시 분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도 이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혼잡도가 극심한 대산 역사를 찾고 소방, 안전, 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현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할 예정입니다. 승객 이동 동선, 안전시설 보강, 대피 공간 확보, 모니터링 CCTV 설치, 현장 안전 유도 요원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빠르게 이른 사업을 추진하고 이어서 두 번째 픽은 황새와 뱁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으로 2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현재 3에서 3.25%였던 금리는 이제 3.75에서 4%로 오르게 되는데요. 지난 6, 7, 9월에 이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건데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My colleagues and I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and serves as the bedrock of our economy.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는 있지만요. 이 연준의 긴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건 매우 시기상조라고 밝혔죠. 이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내년 예상 기준금리가 이 4.6%를 넘어 5%에 육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이 빅스텝 조치로 한미 금리차를 0.25%포인트까지 좁혔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황새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으면서 우리는 삽시간에 뱁새가 된 모양새입니다. 한미 금리차는 다시 1%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잠시 박마커의 경제 스쿨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금리가 높은 쪽을 쫓아가는 게 돈의 속성이죠. 당연히 금리가 낮은 우리나라에선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텐데요. 이 금리가 낮은데도 한국에서 계속 투자하게 하려면 이 가격 경쟁력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원화로 표기된 투자 자산의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요. 이는 원화 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제품의 원화 가격도 높아지죠. 그럼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물가에 기름을 붓게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 한국은행도 이달 24일 최소 0.25%포인트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전에 이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 심화가 두드러진다면 10월에 이어서 사상 처음 연속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우리 원화가 급격히 절하된 것이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절하가 수입 물가를 올려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자, 이어서 세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네, 손잡은 한일인데요. 이 한국과 일본 양국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이 오늘 오전부터 합동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는 정기 행사인데요. 올해 행사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이 됐다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때마침 어제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결연한 대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외교부 장관도 오늘 오전 아수다로 전 일본 총리와 조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최근 한일 양국 간 형성된 관계 개선 동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제해가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픽입니다. 네, 벤투호 날벼락인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벤투호는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는 지난 2일 열린 토트넘과 마르세유의 경기에서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공중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선수인 찬셀 음벤바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힌 건데요. 이 코와 눈 부위가 크게 부어오른 손 선수는 코칭 스태프의 부축을 받으며 라커룸으로 퇴장을 했죠. 검사 결과 안화골절로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술로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이달 24일 우루과이와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까지 남은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번 수술로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의 쾌유를 변합니다. 자, 오늘 원픽은 복국장이 꼽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박마커의 준픽 4였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온갖 비리 의혹으로 죽상이던 이재명 대표가 요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다면서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버랩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관련해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조금 전에 서면 논평을 냈습니다. 그 입을 닫으라 입에서 오물이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아무튼 여야가 일종의 정쟁을 자제하기로는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설전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유튜버죠. 천공 스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공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좋은 기회를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희생자들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타국 정상들의 추모 움직임을 외교에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천공은 대통령께서는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추모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서 세계에 편지를 한 장씩 다 써야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세계에 보람 있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편지를 잘 보내면 그것이 신금을 울려서 우리는 같이 연결됩니다.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우리가 조인할 수 있는 기회.
또 천공은 어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우려고 들면 안 된다라고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한 또 다른 강연에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금 등 지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민 모금으로 지원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한 논란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마커 경제스쿨 어디서 본 것 같던데.